제 이름은 오숙자, 63이에요. 제 인생은 해로 재는 게 아니라 술을 씹빚는 계절로 재어져요. 사람들은 시간이 보이지 않는 거라지만 저에게 시간은 잘 빚어진 술 한 방울 한 방울에 정성껏 고른 쌀알 위를 하얗게 덮은 누룩의 결에 선명하게 존재해요. 저는 계룡산 자락,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하늘의 귀한 선물인 이곳에 자리 잡은 작은 수제, 양조장 백년양의 3대 주인입니다. 저의 아침은 자명종 소리가 아니라 향기로 시작돼요. 갓 쪄낸 고두밥의 달큼한 내음과 오래된 옹기 안에서 깊이 잠든 누룩의 짙은 향이 어우러지는 그 향기 말이에요. 이 양조장은 단순한 가업이 아니에요. 제 생명이고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특히 먼저 떠난 제 남편의 기억이 깃든 곳이죠. 저에게 술 빚기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아요. 저는 술 빚는 장인은 기술뿐만 아니라 고요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어요. 마시는 술은 서두름 속에서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그건 시간과 인내, 그리고 그것을 빚는 사람의 영혼이 빚어낸 결정체죠. 그날은 늦가을, 마당에 은행잎이 온통 노란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날이었어요. 제가 전시실에서 도자기 술병들을 닦고 있을 때 젊은 부부 한 쌍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죠. 아주 젊고 눈망울이 맑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남편 되는 청년은 꽤 쑥스러운지 가지런히 진열된 술병들을 쳐다봤다가 이내 곁에 있는 아내를 돌아보더군요. 그 눈빛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우리도 저 10년 묵은 인삼주를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내가 속삭였어요. 제가 숨을 죽여야 겨우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아버님 환갑이신데 분명 좋아하실 거야. 청년은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린 그냥 보통 쌀술 사가자.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야. 저는 그들의 무거운 한숨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스쳐가는 실망감도 보았죠. 그건 가난해서 느끼는 슬픔이 아니라 효도를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제 남편이 처음 손수 빚은 작은 술동이를 들고 와 제 아버지 앞에 서툴게 내려놓으며 말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버님, 제 마음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활짝 웃으셨죠. 제가 본 아버지의 가장 환한 미소였어요. 저는 조용히 백년양의 진짜 보물들이 잠들어 있는 안쪽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엷은 시간에 먼지가 내려앉은 작은 도자기 병 하나를 골랐죠. 병에는 회상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빚었던 술이었죠. 정확히 20년 동안 이곳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술병을 들고 나와 젊은 부부 앞 계산대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그들은 저를, 그리고 술병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더군요. 저기,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청년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저는 손님들에게는 좀처럼 짖지 않는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이 술은 내가 두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효심은 돈으로 재는 게 아니랍니다. 따뜻하게 나누는 술 한 잔이 수만 가지 선물보다 귀한 법이죠. 부모님께 가져가서 또 다른 어미가 전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려요.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아내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은 제게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들의 눈에 담긴 진심 어린 고마움은 그날 제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었죠. 그들이 마치 보물처럼 그 술병을 안고 떠나갈 때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하늘에 있는 제 남편도 분명 웃고 있으리라 생각했죠. 제 남편 강민석은 원천의 샘물처럼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물을 흐르는 소리를 듣기 위해 하루 종일이라도 앉아 있을 수 있었고 가장 청아한 단맛을 찾기 위해 수십 가지 쌀을 맛보곤 했죠. 그에게 양조는 가업계승이 아니라 자연의 완벽함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30년 전 마을 어른들이 새벽 이슬처럼 달다고 입을 모아 말하던 새로운 지하 수맥을 찾겠다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날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그를 제게서 영원히 데려가 버렸죠. 사람들은 작은 바위 틈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그 곁에서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대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옹기병이 쥐어져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땅과 하늘의 정수를 양조장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것처럼요. 그의 죽음은 이 일의 순수함과 연결되어 제 가슴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흉터로 남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이곳의 영혼을 지키겠다는 그와의 약속 때문에 홀로 백년양을 짊어지고 왔어요. 우리의 하나뿐인 아들 민호는 착한 아이지만 이 일과는 연이 없었어요. 누룩 냄새는 아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고 양조장의 고요함은 아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아들은 바다를 택해
해양 엔지니어가 되었고 거대한 배들과 머나먼 항해의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운명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갈망하고 있었어요. 함께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시간과 진심이 술 한 방울에 담아내는 그 이야기를 이해해줄 누군가를 향한 불타는 갈망을요. 저는 며느리를 바랐어요. 아주 예쁘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좋았어요. 그저 저와 영혼이 통하는 아이. 그래서 제가 남편의 유산을 안심하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를요. 그리고 마침내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그날 오후 민호에게서 저녁 먹으러 집에 오겠다는 전화가 왔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했죠. 엄마,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이름은 한지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행복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지원은 양조장 문턱에 봄바람처럼 나타났어요. 30 즈음 되어 보였고 반짝이는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졌더군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부드럽고 단아한 기품이 흘러나왔어요. 민호가 저를 소개하자 지원 씨는 전통 예절에 맞춰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참 맑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민호 씨한테서 어머님이랑 백년양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저는 아이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집과 양조장을 잇는 마당을 지날 때 지원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이 향기, 그녀가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죠. 정말 놀라운 향기예요. 이 누룩 냄새, 돌아가신 제 할머니의 따뜻한 부엌을 떠올리게 해요.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집에서 막걸리를 담그시곤 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 그 순간이 제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건드렸어요. 수십 년간 제 아들조차 머리 아프다던 이 향기를 사랑한다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지원 씨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저도 모르게 다정해졌어요. 그저 예쁘고 예의 바른 아이가 아니라 섬세한 영혼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이상하리 많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어요. 지원 씨는 제게 술 빚는 과정이나 백년양의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어요. 진심 어린 호기심과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제 옛날 이야기를 경청했죠.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늘 온전한 가정을 꿈꿔왔다는 말에 저는 그 아이가 더욱 짠하고 귀하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이틀 뒤 석 달간의 긴 항해를 또 떠나야 한다고 알렸어요. 지원 씨의 얼굴에 스치는 서운함을 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말해버렸죠. 그럼 민호 없는 동안 지원 씨가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지내는 건 어때? 지원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라움으로 커졌던 눈이 이내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반짝였죠. 아이는 민호를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요? 폐는 무슨, 제가 다정하게 웃었어요. 집은 넓고 사람은 적은데 자네가 있으면 이 집이 훨씬 따뜻해질 거야. 지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서는 뜻밖의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어머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그냥 어머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께 이 일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민호 씨가 멀리 가 있는 동안 어머님을 곁에서 모시고 싶고 또 백년양을 지키는데 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그 아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처럼 달콤하게 스며들었어요. 이런 며느리라니 수년간 기다려온 제게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유산의 가치를 아는 사람,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날 밤 두 아이를 배웅하고 난 뒤 저는 돌이 깔린 마당에 홀로 서서 양조장 지붕 위에 걸린 둥근 보름달을 올려다봤어요. 온기 속에서 술이 익어가는 소리, 조용히 변화하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백년양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마치 이곳의 영혼이 드디어 제 후계자를 찾은 것처럼요. 저는 완벽하게 믿었어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한치의 경계심도 없이 한지원이 제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어요. 제가 방금 제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앗아갈 끔찍한 폭풍에게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에요. 한지원이 이사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첫 몇 주 동안 백년양은 마치 새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던 양조장에 이제 그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종종거리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스며들었죠. 지원이는 미래의 며느리감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어요. 늘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면서도 그 아이의 따뜻한 관심은 제 삶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어요. 그 아이는 저보다도 일찍 일어나 정갈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흙먼지를 마다하지 않으며 저와 함께 쌀을 씻고 고두밥을 찌고 조심스럽게 누룩을 띄웠죠. 술 빚는 이야기,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열정으로 귀 기울여 들었어요. 마당에서 작은 등으로 쭈그려 앉아 술독 하나하나를 닦고 있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몇 번이나 미소를 지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미 그 아이를 진짜 가족처럼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좋은 술은 아주 미묘한 징후에서부터 시작되죠. 불행의 씨앗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징후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약초밭을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양조장 안에서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급히 달려 들어가 보니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지원이 피 한 방울 없는 새하얀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아이 발치에는 산산조각, 난 오래된 옹기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거의 70년은 된 마지막 옹기 중 하나였는데 지원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깨끗하게 닦으려고 옆으로 살짝 옮기려던 것뿐인데 너무 무거워서 제가 너무 칠칠 맞았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제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순간 가슴을 애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옹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품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원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그 아이의 눈에 서린 공포와 자책감을 보자 제 마음이 다시 약해졌어요. 저는 그 아이를 다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떨고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다가갔어요. 가만히 있거라. 하편의 발이라도 찔릴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손은 괜찮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옹기가 할아버님의 유품인데. 지원이가 흐느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그 잔해 속에서 끌어냈어요. 깨진 물건은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워낙 오래된 것이니 이제 쉴 때가 된 게야.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저는 아이에게 이런 힘든 일을 맡겼다는 죄책감마저 느끼며 손수 그 파편들을 치웠어요. 저는 그저 사고였다고, 안타까운 실수였지만 어른으로서 너그럽게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 마지막 방어력이 무너진 건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따라 날씨 탓인지 나이 탓인지 종일 머리가 좀 띵했어요. 제가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는 것을 보더니 지원이가 말없이 따뜻한 생강대추차를 끓여와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따뜻하게 한잔하세요. 아이는 제 곁에 앉아 얇은 담요까지 제 무릎에 덮어주었어요. 찻잔에서, 담요에서, 그리고 그 아이의 말없는 배려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손을 잡았죠. 고맙다 지원아. 네가 있으니 참 좋구나. 지원이가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어리는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궂은 날씨에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게 너무 따뜻해서 마치 제 가족을 되찾은 것 같아요. 아이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제가 아직 이런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른 거 알아요. 하지만 저를 아껴주시는 어머님 마음이나 민호 씨를 향한 제 마음을 생각하면 저 혹시 어머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마치 미래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부르듯이 말이에요. 그 말, 특히 미래의 며느리라는 그 말이 제 가장 깊은 곳의 갈망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그건 단순한 호칭허락이 아니었어요. 제가 매일 밤 꿈꾸던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확답이었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저는 목이 메어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되고 말고 내가 그 말을, 그 호칭을 듣기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내 며느리야. 그 순간 저는 그 아이에게 단순한 호칭 이상을 내어주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100년양의 후계자라는 자리, 그리고 이 집에서 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여자의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이 닥쳤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제가 철석같이 믿는 내 며느리를 더욱 아끼고 감싸게 만들었죠. 제 감독하에 지원이가 대부분의 과정을 도맡아 돌봤던 그 쌀쌀한 항아리가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독을 여는 날 코를 톡 쏘는 시큼한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지원이가 차가운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제 실망감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웠죠.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분명 어딘가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평생 공든탑을 무너뜨렸어요. 백년양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어머니라는 부름이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요. 방금 막 받아들인 내 며느리가 저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아이를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어요. 내 탓이 아니다. 제가 아이를 다독였어요. 술 빚는 것도 사람 사는 거랑 같아서 언제나 완벽할 수만은 없는 게야. 어서 일어서 우리 새로 다시 빚으면 돼. 지원이는 제 품에 안겨서도 한참을 흐느꼈어요. 하지만 이 일 너무 힘들고 위험 부담도 큰 것 같아요, 어머니. 아이가 웅얼거리듯 목이 맨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이렇게 매일 밤잠 설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셔야 하니까 그 말이 이제는 효심 지극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니 어찌나 안쓰럽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다고 더욱 굳게 믿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달콤한 애정으로 포장된 제 마음속에 심어지는 독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진짜 의심이 싹튼 건 오랜 단골인 박 사장님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술맛이 예전보다 묽어졌다는 그분의 불평이 제 마음속에 전문가로서의 불안감을 심어주었죠.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제가 나무 뒤에서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남자와 몰래 만나는 지원이를 목격한 그 운명적인 오후, 개인적인 의혹으로 변했어요. 심장이 쿵쿵 울렸어요. 불쾌한 감정이 머릿속을 헤집었죠. 내가 그토록 아끼는 내 며느리가 설마 나한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로 했어요. 지원아, 오늘 낮에 대문에서 만나던 그 남자는 누구니? 지원이의 손이 순간 멈칫했어요. 그 아이의 눈에 스친 찰나의 당황스러움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내 아이는 고개를 들고 모든 긴장을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 어머니 보셨어요? 아이고,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일부러 좋은 결과 나오면 딱 하고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더니 지원이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서류 뭉치와 카탈로그 한 권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이가 그 남자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분이 김민혁 교수님이라고 미생물 발효 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세요. 아이는 백년양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 전통과 과학을 접목하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설명은 너무나 완벽했고 너무나 헌신적이었죠. 저의 의심스러운 비밀 접선은 효심 지극한 며느리의 속 깊은 희생으로 완벽하게 둔갑했어요. 제 마음속의 모든 의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는 대신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차올랐죠. 내가 감히 나를 이토록 생각해주는 며느리를 의심했다니. 제 자신이 너무 늙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고 지원이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의 눈은 여전히 순수한 믿음과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힘껏 껴안았어요. 고맙다, 지원아. 정말 고맙다.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가 정말 복이 많아서 너를 만났구나. 지원이도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아니에요. 아이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의 며느리가 된 게 제 복인걸요. 그날 밤 저는 희망에 부풀어 잠자리에 누웠어요. 의심의 먹구름은 완전히 거쳤고 그 자리엔 전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자리 잡았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잤어요. 바로 옆방에서 그 아이가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노인네? 미끼를 확실히 물었어. 다음 계획 시작해도 좋아. 한지원에 대한 그리고 백년양의 미래에 대한 제 믿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 아이가 제안했던 누룩계량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죠. 지원이는 가끔씩 복잡한 분석 도표와 그 교수라는 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여주며 전통의 혼을 지키면서도 품질은 완벽하게 안정적인 제품 라인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어요. 흙과 쌀과 물밖에 모르던 저는 그 아이가 그려주는 그 찬란한 미래의 청사진을 완전히 믿어버렸죠. 저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었어요. 심지어 제 아들 민호보다도 나이가 많은 술독들이 잠들어 있는 가장 귀한 술창고의 열쇠까지 맡겼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백년양 창립 30주년 기념일이자 제 남편의 30번째 기일이었죠. 저에게 그날은 축하할 날이 아니었어요.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날이었죠. 해마다 이날이 되면 저는 손수 작은 제사상을 차려 남편의 서재로 들고 갔어요. 그가 떠나던 날 그대로 모든 것이 보존된 그 방에요. 그리고는 가장 좋은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조용히 그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지원이는 슬픔을 자부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죠. 아이는 거실을 다시 꾸몄어요. 화려하지 않게 그저 몇 송이의 새하얀 국화꽃과 은은한 소나무 향초 몇 개로요. 그리고는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작지만 너무나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원이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도 백년양이 이렇게 굳건한 모습과 건강하신 어머니 모습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물결 같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위로를 받았죠. 어쩌면 그 아이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만 갇혀 살았는지도요. 제 앞에 앉은 이 기특하고 야무진 며느리를 보며 저는 이제 남편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함께 술잔을 부딪혔어요. 분위기는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해서 제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던 외로움마저 거의 잊을 뻔했죠. 그 평화로운 순간, 제가 남편이 첫 술 빚기에 성공했던 날의 추억을 막 이야기해준 직후였어요. 지원이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더군요. 아이는 깊은 염려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아이가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운을 뗐어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보세요, 어머니. 머리도 하얗게 새셨고 두 손은 일 때문에 다 거칠어지셨잖아요. 백년양이 어머니 평생의 심혈이고 아버님의 유산인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아이는 무언가 아주 힘든 말을 꺼내려는 듯 잠시 망설였어요. 최근에 한성 주류그룹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진행 중인 누룩 개량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쪽에서 우리 양조장 전체와 비법을 전부 인수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어요. 순간 귀가 윙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대로 얼어붙었죠. 지원이가 황급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일단 노여워 마시고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백년향이라는 상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적인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더 큰 공장을 짓겠지만 지금 이곳은 어머니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유산 전시관으로 남겨두겠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그 돈이면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실 수 있어요. 평생을 고생하셨으니 이제 정말 쉬실 때가 됐어요. 쉬라고? 내 남편의 영혼을 팔아서 휴식을 얻으라고? 아무리 달콤한 염려로 포장되어 있어도 지원이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죠. 이건 제가 알던 지원이가 아니었어요. 시간과 진심의 가치를 안다던 그 며느리가 절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거절할 말을 필사적으로 찾았죠.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남편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혼자 있고 싶었죠. 옛날 토지 계약서를 좀 찾아봐야겠다고 조건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거짓말을 둘러댔어요. 서재는 여전했어요. 익숙한 낡은 종이 냄새와 백단향이 저를 감쌌죠. 저는 남편의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의 낙고해진 수첩을 어루만졌어요. 그가 처음 양조를 시작하며 적어내려간 비법과 실패, 그리고 성공의 기록들이었죠. 이것은 제 보물이었고 저와 그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어요. 저는 그 익숙한 필체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싶어 수첩을 펼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작고 단단하고 낯선 무언가가 책장 사이에서 툭 하고 떨어졌어요.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메마른 딱 소리를 냈죠. 그건 카메라 메모리 카드였어요. 이 세월 묻은 유품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물건이었죠. 누가 이걸 여기에 두었을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불길한 예감과 뒤섞인 호기심이 강렬하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주워 민호가 제게 남겨두고 간 낡은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는 단 하나의 폴더가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몇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밝아졌어요. 배경은 양조장 뒤편, 은행나무가 늘어선 길이었어요. 지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교수라고 불렀던 번지르르한 양복 차림의 그 남자였죠.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누룩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 달치야. 남자가 지원이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술이나 망쳐버려. 항아리 몇 개 더 깨도 좋고. 이제 그 노인네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어. 지원이가 웃었어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카롭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걱정 마요. 날 친딸보다 더 아끼니까.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더 날리면 백년양을 제 발로 갖다 바칠 거예요.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제 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것처럼 마우스를 움직여 두 번째 영상 파일을 클릭했어요. 가장 잔인한 한 방이었죠. 영상은 밤에 촬영되었는지 화면이 거칠었지만 형체를 알아보는 데는 무리가 없었어요. 장소는 백년향에서 가장 귀한 술들이 잠든 지하 숙성실이었어요. 지원이와 그 애인이 낄낄거리며 서 있었죠. 남자가 회상이라고 이름 붙은 술독. 제가 그 젊은 부부에게 선물했던 것과 같은 날 빚은 20년 묵은 그 술독으로 다가갔어요. 그가 바가지로 술을 한 모금 퍼서 맛을 보더군요. 그러고는 바닥에 퇴하고 뱉어버렸어요. 경멸이 가득 담긴 소리와 함께요. 이딴 시큼한 물을 그 비싼 값에 판다고? 그가 비웃었어요. 촌 것들 아니랄까봐. 그리고 지원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며느리, 그 아이가 까르르 야만스러운 웃음소리를 터뜨렸어요. 인내는 바보들이나 하는 거죠. 우린 돈만 있으면 돼요, 자기야. 다음 장면은 제 영혼을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제 남편이 목숨과 맞바꿔 빚어낸 그 술을 작은 나무 대야에 붓더군요. 그러고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신발을 벗고 그 안에 발을 담갔어요. 그들은 백년향의 영혼으로 제 발의 먼지를 씻어내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이 까맣게 꺼졌어요. 제가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울지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 제가 되어버렸어요. 사랑, 믿음, 희망, 모든 것이 죽어버렸죠. 이 참혹한 모욕감은 남편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건 제 영혼에, 우리 가문의 유산에,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에 치명적인 칼날을 꽂은 것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지막 한계였어요. 그리고 산산조각 난 심장의 잿더미 속에서 차디찬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슬픔이나 상실감을 느낄 때 흘리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제 혈관 속을 흐르는 건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어요. 그건 고통 속에서 가장 순수하게 증류해낸 독한 술처럼 차갑고 투명하고 그리고 강렬했죠. 제 안의 너그러움과 사람을 믿던 마음은 어젯밤 제가 며느리라 불렀던 그 아이의 발밑에서 남편의 영혼이 짓밟히는 것을 본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 잿더미 속에서 일어선 것은 예전과는 다른 오숙자였어요. 체념했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스럽던 모든 감정을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로 걸러냈기에 지독하리만치 침착해진 한 사람이었죠. 저는 평생 술을 빚어온 장인이에요. 저는 인내에 대해 평생을 배웠어요. 가장 귀한 것은 서두름 속에서 절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복수 또한 가장 최상급의 술과 마찬가지로 세심하게 준비하고 고요함 속에서 발효시켜 가장 완벽한 순간에 정확히 뚜껑을 열어야만 해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이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 아이는 여느 날처럼 아침 식사가 차려진 식탁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 표정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죠. 그 평온함이 오히려 그 아이를 조금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젯밤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원이가 제 기분을 살피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피곤하지만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네 말이 맞다, 지원아. 이젠 나도 늙었지. 어쩌면 정말 쉴 때가 된 건지도 모르겠다. 네가 나 대신 한성그룹에 연락해 주렴. 우리 동의한다고요? 승리의 빛이 지원이의 눈을 스쳐갔지만 아이는 그걸 금세 안타까움이라는 가면 뒤로 교묘하게 감췄어요. 감정기로 가면 그리곤 제게 다가와 저를 와락 껴안았죠.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절대 실망하시지 않게 할게요. 우린 이제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 살간 너머로 전해지는 위선이 역겨웠죠. 그래,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단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계약 체결식은 여기, 이 백년양의 시음실에서 했으면 좋겠구나. 내 손으로 직접 우리 가문의 유산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수를 따르고 싶어. 뭐랄까, 작별 인사 같은 거지. 지원이는 즉시 동의했어요. 그 아이에게 그곳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완벽한 무대가 될 테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집에서 그림자처럼 지냈어요. 지원이와 그 애인 녀석이 신이 나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죠. 그들은 제가 슬픔과 미련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 메모리 카드 속의 영상들을 여러 개 복사해 두었어요. 그리고 지원이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났던 옛날 그 충직했던 직원을 찾아갔어요. 지원이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몰래 술창고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고 쫓겨나기 직전 그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던 게 바로 그 직원이더군요.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정의는 곧 실현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계약의 날이 밝았어요. 평소에는 맑은 술 내음과 나무 향기만 은은하게 감돌던 고급 시음실이 오늘은 값비싼 향수 냄새와 오만함으로 진동했어요. 말쑥한 양복 차림의 한성그룹 임원 3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지원이의 애인 녀석도 기술 고문 김 교수라는 감투를 쓰고 가짜 지성미를 풍기며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고요. 이 파티의 주인공인 한지원은 그야말로 의기양양함의 절정이었어요. 아이는 우아한 크림색 실크 원피스를 차려입고 세련된 화장을 한 채 마치 오랫동안 이곳의 안주인이었던 것처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자기가 곧 소유하게 될 유산과 100년양의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해 한껏 열을 올리며 떠들고 있더군요. 바로 그때 묵직한 나무 문이 열렸어요. 제가 들어섰죠.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평소의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어요. 침묵과 심연의 색, 짙은 남색의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죠. 하얗게 센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젓고 옷비녀 하나를 꽂았어요. 제 모습은 가산을 탕진하고 패배한 늙은이가 아니라 중대한 의식을 거행하려는 이 집안의 당당한 여주인 그 자체였어요. 제 손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작은 청자 술잔들이 가지런히 놓인 나무 쟁반이 들려 있었죠. 100년양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맑고 단단하게 방안을 울렸어요. 이곳의 운명을 결정지을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3대 주인인 제가 저희의 영혼을 빚어낸 2가지 술을 먼저 맛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지원이와 그 애인 녀석을 포함한 모든 사람 앞에 2개의 술잔을 차례로 놓았어요. 첫 번째 잔은 쌀뜨물처럼 뽀얗고 갓 빚은 술의 달콤하고 순수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죠. 저는 제 잔을 들어 올렸어요. 이 술의 이름은 진심입니다. 이 땅에서 자란 가장 좋은 쌀과 제 남편이 목숨과 맞바꿔 찾아낸 가장 깨끗한 샘물로 빚었습니다. 부디 마음껏 즐겨주시지요. 모두가 함께 잔을 들었어요. 달콤하고 청량한 술맛이 입안에 퍼지자 임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지원이는 한 모금 마시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걸었어요. 모두가 잔을 내려놓은 후 저는 2번째 잔을 가리켰어요. 그 잔의 술은 빛깔이 조금 탁했고 어딘가 비릿하고 불쾌한 이상한 향을 풍기고 있었죠. 지원이와 그 애인 녀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바로 그 순간 삑하는 작은 기계음이 울렸어요. 제 등 뒤에 있던 계약서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준비된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어요.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것은 숫자와 조항들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원이와 그 애인 녀석이 은행나무 뒤에서 몰래 돈 봉투를 주고받던 바로 그 영상이었죠. 방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웃음소리가 뚝 그쳤죠.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한 눈으로 지원이를 돌아봤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방 안에 선언했어요. 저의 첫 번째 일격이었죠. 그리고 이건 배신입니다. 저는 2번째 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어 보였어요. 이건 바로 네 탐욕과 거짓말로 빚어낸 술이란다. 지원아. 자, 다들 즐겨보시지요. 화면에서는 즉시 2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지하 숙성실의 광경이었죠. 애인 녀석이 술맛을 보고는 바닥에 퇴하고 뱉어버리는 장면. 지원이의 그 야만스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그 귀한 술로 2사람이 발을 씻고 있던 바로 그 절정의 순간. 맙소사. 한 임원이 역겹다는 듯 소리쳤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군. 다른 이들은 경멸하며 고개를 저었죠. 지원이의 얼굴은 이제 종이장처럼 새하얘졌어요.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을 더듬었죠.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저 할망구가 날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그 아이와 그 옆에서 얼어붙은 애인 녀석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2번째 일격을 날렸어요. 너희가 감히 100년양의 영혼으로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었더구나. 그러니 오늘 그 더러움이 어떤 맛인지 직접 맛보도록 해라. 한성그룹의 회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분노와 창피함으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그가 지원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당신, 감히 우리를 속여? 인성도 갖추지 못한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이 계약 당장 파기해! 갑시다. 그들은 한 번의 미련도 없이 짐을 챙겨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는 죽음 같은 침묵만이 남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완벽했던 계획, 막대한 돈, 화려한 미래, 그 모든 것이 지원이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아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증오와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 저는 그 아이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누룩을 널어 말리던 그 마당을 바라보았죠. 저는 그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마지막 판결처럼 조용하지만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읊조렸을 뿐이에요. 보렴, 지원아, 좋은 술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란다. 복수도 마찬가지고. 한성그룹의 마지막 임원이 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시음실에는 무서울 정도의 정적이 감돌았어요. 한지원은 비싼 실크 원피스가 구겨진 채 비참하게 바닥에 무너져 있었죠. 그 애인 녀석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고요. 그 침묵을 깬 것은 울음소리나 애원소리가 아니었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였죠. 제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기만당한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인 한성그룹의 회장님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신고한 거였죠. 그들은 지원이와 그 공범을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사칭하고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도 고소했어요. 백년양 역시 재물 손괴와 양조장 탈취 음모로 그들을 고소했고요.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쳤던 그 그물이 결국 그들 자신의 목을 단단히 조르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민호였죠. 법조계에 있는 친구를 통해 이미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엄마,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후회로 꽉 잠겨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해서 저 당장 제일 빠른 비행기로 돌아갈게요. 엄마, 저 집에 갈게요.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제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오랜 긴장이 풀리는 안도감과 위로의 눈물이었죠. 민호가 돌아왔어요. 더 이상 먼 바다만을 꿈꾸던 해양 엔지니어의 모습이 아니었죠. 제 앞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 찬 눈빛을 한 성숙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양조장을 다시 쓸고 닦기 시작했죠. 망가진 곳을 고치고 방치되었던 술독들을 정성껏 돌봤어요. 다음 날 아들은 제게 서명이 끝난 사직서를 내밀더군요. 제 인생의 절반을 먼 수평선만 조치며 살았어요.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장 귀한 유산,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제가 태어난 이곳이었다는 걸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백년양을 짊어지겠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을 듣는 법을, 쌀 한 톨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세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가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치밀한 사기극을 밝혀낸 한 늙은 여주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건 추문이 아니라 정직함에 대한 하나의 전설이 되었죠. 사람들은 술을 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백년양을 찾아왔어요. 이 이야기는 한 국가문화보존기금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들은 백년양의 투자를 결정했어요. 상업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전통기술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죠. 제가 지원금을 받아 가장 먼저 한 일은 쫓겨났던 그 충직한 직원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연마을에 있는 그의 작은 집까지 직접 찾아가 더 일찍 그를 믿어주지 못했던 것을 머리 숙여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단순한 직원이 아닌 백년양의 생산관리 책임자 자리를 정중하게 제안했죠. 그리고 때가 되면 제가 말했어요. 우리 올씨 가문의 비법은 내 아들 민호와 자네 두 사람에게 똑같이 전수될 걸세. 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량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상받는 눈물이었죠. 바람을 심었던 자들은 결국 태풍을 거두게 되었어요. 한지원과 그 애인은 조직적 사기죄로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들이 불법적으로 끌어모은 모든 재산은 피해 보상을 위해 몰수되었고요. 하지만 감옥살이가 그들의 마지막 죗값은 아니었어요. 몇 년 후 출소한 지원이는 무일푼에 거둬주는 이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시 외곽의 한 공업용 알코올 생산 공장에 겨우 일자리를 구했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혹하고도 아이러니한 형벌이었어요. 장인의 기술을 경멸하고
귀한 술로 제 발을 씻던 그 여자는 이제 귀가 찢어질 듯한 기계의 굉음과 역한 화학약품 냄새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만 했으니까요. 매일같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영혼 없이 대량 생산되는 수천 리터의 알코올을 지켜보면서요. 곱게 관리받던 그 손은 이제 거칠고 때에 찌들어 있었죠. 그곳에는 감미로운 누룩향도 신성한 고요함도 없었어요. 오직 소음과 더러움, 그리고 무감각만이 존재했죠. 그녀의 영혼을 그대로 비추는 지상에 펼쳐진 지옥이었어요. 백년양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더 넓은 작업장을 새로 지었지만 옛 공간은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원형 그대로 보존했죠. 엔지니어였던 민호는 제게 배운 것을 토대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가 가르친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었죠. 기술은 도구일 뿐 마음이 맛있는 술을 빚는 법이란다. 어느 해 진력회 황혼, 저와 아들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갓 빚은 쌀술을 한 잔씩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는 쌀에서 우러나는 맑은 단맛과 누룩의 그윽한 향을 구분할 줄 알게 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는 평화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분명 제 남편도 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테지요. 모든 흉터는 아물었고 그 자리엔 단단함만이 남았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좋은 술의 향기는 순수함 속에서 긴 시간을 들여야만 맺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사람의 인격과도 같아서 모든 거짓과 불순물은 결국 쓰고 떫은 뒷맛만을 남기게 될 뿐이죠. 그리고 그 가장 쓴 잔을 한지원은 이제 평생토록 홀로 마셔야만 할 거예요.